오늘은 이른을 넘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본인도 모르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며 반복해서 목격해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인생은 지켜야 할 시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건강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얼마나 편안할지는 행동 하나, 사람 하나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른 이후에는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쓰지 말아야 할 돈,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관계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할까요? 이들은 어느새 모르게 당신의 돈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의 경우입니다. 73, 퇴직금을 받고 노후가 든든하다고 안심했지만 지인의 투자 제안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반년도 안 되어 부도가 나며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랜 친구의 권유로 야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그 이후 외출이 줄고 체력과 의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계기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돈, 장소, 인간관계를 각각 세 가지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살을 넘기고 나면 돈은 더 이상 모험이나 공격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방어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고위험 투자 제안들이 시니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72살의 김진수 씨는 오랜 지인에게서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반년 안에 10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모은 적금의 절반을 그쪽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산은 10분의 1로 줄었고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 한번 무너진 자산은 노동으로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유혹이 낯선 사기꾼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누군가에게서 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 신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품이라면 단 1원도 넣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분할 구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할부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납입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고가의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용조차 못하고 결국 80이 넘어서도 대출 상환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자 씨는 뼈 건강에 좋다며 200만 원 상당의 건강기계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쳐 제품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고 제품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 번에 결제할 수 없는 물건은 애초에 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견적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제3자에게도 꼭 보여줘야 하며 절대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적 위험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가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줘.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이성우 씨는 아들의 친구에게서 창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일부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에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세 무너졌고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빌려준 돈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노후에 한정된 자산에 대해 그런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돈 얘기가 나오면 조심해야 하고 설명이 불분명한 제안은 전부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 해도 필요한 돈은 각자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70살 이후에 돈 관리는 늘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과 평온을 지키는 관리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매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기억하세요. 70살을 넘기면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이나 발목의 유연성,
균형 감각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 몇 개의 계단조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괜찮아 던 분들도 실제로는 낮은 단차나 돌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오래된 고택, 전통 사찰이나 온천 숙소처럼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많은 관광지는 고령자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사찰을 찾았다가 돌계단을 오르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복 후에도 체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사고는 단 한 번의 외출이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적지의 분위기보다는 안전설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인지, 실내 동선이 평평한지,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여행 일정을 짤 때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장소는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행사장이나 여름철 야외 축제처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열리는 대규모 모임은 감염병과 열사병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70살이 넘으면 면역 기능과 체온 조절 능력이 점차 약해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병에 걸리고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5살 이재문 씨는 연말 모임에 참석한 뒤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새해를 병실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이어졌고 체력 회복까지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일이나 비수기를 택해 한적한 시간에 외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온과 습도에 맞는 복장,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침이나 해지기 전 서늘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야간의 위험 지역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어둠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이 적은 골목이나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길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의 불빛이나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부산 사구에 거주하는 73 박미선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8시경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다가 무단으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부터는 저녁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점점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 안에 모든 외출을 마치고 밤길을 꼭 이용해야 할 경우엔 밝은 대로변을 선택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시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익숙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행지나 외출 장소를 선택할 때 단 10분만 더 신경 쓰면 낙상 사고나 감염병, 교통사고의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걷는 길 하나, 시간대 하나, 장소 하나가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노년의 평온한 일상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공간, 내 속도에 맞는 일정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걷고 오래 만나는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눈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은근히 자리 잡습니다. 은퇴 후 모아놓은 돈이나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그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늘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는 듯 행동하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요즘 좀 어렵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어느새 부탁이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혼자 사는 74 이기호 씨는 취미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는 부탁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몇 달도 못 가 문을 닫았고 그 사람과는 이후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기호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과 돈만 상처 입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온정일 수 있지만 빌려주는 것은 철저히 계약의 영역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과 보증 이야기가 나올 경우 반드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판단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서서히 지쳐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청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 김영자 할머니는 수십 년 친구에게서 매일 아침 전화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건넸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외출도 줄고 좋아하던 뜨개질도 손에서 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운까지 앗아가는 일입니다. 이럴 땐 통화 빈도를 줄이고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일정 시간 후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고 웃음이 생기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70살을 넘기면 체력과 컨디션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날은 건강하지만 어떤 날은 사소한 외출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함께 등산을 가자거나 장시간 외출을 계획하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 윤성준 씨는 오랜 친구에게서 예전처럼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한참 거절했지만 한 번만 다녀오자는 말에 결국 따라 나섰고 결국 하산 중에 다리를 다쳐 구조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조금만 더 솔직하게 내 상태를 말했더라면, 무리하지 않고 내 걸음대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상대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내 건강과 일상을 무시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체력과 컨디션에 맞는 코스를 먼저 정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쉬거나 하산하는 계획을 세워두세요. 함께 가자는 제안이 있더라도 내 속도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속도를 배려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내가 웃게 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양보다 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두기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삶의 균형을 흔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의 거리를 두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살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3가지 영역, 즉 돈, 장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고위험 투자, 부담스러운 대출과 분할 결제, 지인으로 포장된 불투명한 금전 요청을 경계해야 합니다. 장소에 있어서는 단차와 계단이 많은 전통 관광지, 감염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큰 혼잡한 장소, 야간의 어두운 골목처럼 신체적 위협이 숨어있는 공간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 늘 불만과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 나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장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식적으로 피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70살을 넘기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자산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평온함이야말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피하는 선택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에게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더욱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느끼셨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점검하고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본인의 경험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분들 또는 이건 꼭 내 친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 힘이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지켜내느라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일했는데 왜 지금 내 통장에는 남은 게 이렇게 없을까? 새벽같이 출근해서 허리 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봉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저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비난도 자책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걸어온 길과 그 속의 구조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70대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5년간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셨죠. 한 달에 90만 원, 많을 때는 120만 원도 모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다 자식들한테 갔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줄 때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오신 김 어르신의 통장 잔액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15만 원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이번 달 병원비로 나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이건 단지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에서 70대 부모님들, 특히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내가 벌면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쓰는 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소비나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빼고 다 챙긴 인생의 결말이 지금의 빈 통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내 돈은 결국 자식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돈 중에 정말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식 학원비, 결혼 자금, 집 장만 도와주기, 손주 용돈까지 다 챙겨주느라 정작 내 노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노후의 안전까지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웠지만 불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60에서 70대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이자가 푸짐하게 붙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10%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축만 하면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맡겨두기만 하면 이자가 불어나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노후가 유지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율은 형편없이 낮아졌으니까요. 그렇다고 투자를 해보신 건 아니죠. 주식은 도박처럼 느껴졌고 부동산은 너무 큰 금액이었으며 금융상품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 돈을 열심히 모으기는 했지만 불리는 기술은 배우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수십만 원씩 정기예금에 묶어놓고 계시다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이 10년 전 100만 원과 같은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은퇴는 퇴직금으로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3월 30일 퇴직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쉬면서 지내면 되겠지. 이 생각이 은퇴 준비의 전부였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는 그냥 회사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가까이 살아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는데 말이죠. 그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집 대출금 갚기 바빠서 내 노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며 미뤄뒀던 결과입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 삶을 위한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다시 수입을 만들기도 더욱 어려워졌죠. 결국 은퇴 이후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구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지갑을 열었고 정작 나는 비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런 경우 많으시죠? 친구 모임에서 안 낼 수가 있나? 체면이 있지.
후배가 오랜만에 왔다는데 밥 한 끼는 사야지. 선후배 생일이라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이런 마음 너무나 따뜻하고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돈을 쓰는 삶은 정작 본인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계에서 소외되는 게 두려워서 더 많은 지출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창회 나가면 회비 내야 하고 골프 모임 나가면 또 돈 나가고 경조사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과한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의 재정 안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이해해 줄 겁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5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의 지출이 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조금씩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의 작은 충동 구매, 택시 한 번, 병원비, 손주 용돈.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이 되면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은 꾸준히 남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자녀 용돈, 소액연금에만 의존하는데 이걸로는 절대 전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예금까지 소진하게 되는 구조로 점점 돈이 새는 구조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커피 한 잔, 내일 택시비, 모레 마트에서 충동 구매. 이렇게 작은 지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지출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전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돈을 덜 줬다고 효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적게 줬다고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더 단단했을 때 가족들도 더 편안하게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갖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잔고를 채워가는 삶. 지금부터 시작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수는 없고 말이죠. 고물가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비 앞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의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서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한꺼번에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50대,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해서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서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상품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거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깃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입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서 운용 수수료로 높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안전한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깃이 50대, 60대 투자자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은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자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정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끼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을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고 깎고 은행 수수료 전략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할 때, 전자제품 구입할 때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도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문제도 그렇죠. 수수료 절약 방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지 않고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전략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와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해서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쑥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 운용의 실패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5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만 6천 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1년이면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어서 내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 무언가 구매할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구매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에 한 벌뿐인데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서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살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200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 자금도 생겨서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살을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활훈련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 보조,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산책 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줍듯이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가거나 큰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부유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자칫 장수 빈곤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가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요.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습니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겁니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합니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혼자는 곧 외롭고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했던 열정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보기로 하세요.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세요.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줍니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세요. 정성껏 마음 주고 발걸음했던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세요. 이제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를 시간을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부족한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세요. 잠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세요. 늙음을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속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만남의 시간들이 묻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요?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으로 침전되었을까요? 한때는 거울 속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 궁핍함의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리저리 고민하던 극성스러운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제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세요.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세요.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겁니다. 첫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둘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세요. 셋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세요.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세요. 다섯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여섯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세요. 일곱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세요. 이 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합니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제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했으면 합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하는 한가 보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지세요. 자식들이나 손주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세요.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사세요.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걷고 있으니까 건강할 거야. 나는 꾸준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70살이 넘어서 걷기만 계속한다면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늙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살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식물을 키울 때 물만 주면 될까요? 아니죠. 햇빛도 필요하고 좋은 흙도 필요하고 때로는 영양제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라는 물만 주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들고 말 거예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른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살부터 이미 시작되고 이른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살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살 이후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살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블록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의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이른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거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살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자꾸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을 들고 꽃밭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고든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살을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살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 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곱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른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살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 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이틀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까지 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떠받쳐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른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김순애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편함에 청첩장이 들어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한숨부터 나오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고민, 바로 경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퇴직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죠. 박 선생님은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 지인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온 박 선생님은 한참을 멍하니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당연히 갈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꼭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경조사 참석이 의무가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식장까지 가는 교통비는 또 얼마인지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10만 원은 너무 많고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런 고민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낯선 예식장에서 서성이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다리가 아파옵니다.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할 때가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그냥 인원수 채우기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좋은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인데 왠지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박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60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경조사 얘기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누구네 아들 결혼식 갔다 왔다. 누구네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이번 달 경조사비가 얼마나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1년에 경조사비로 쓰는 돈이 평균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결혼식에는 1년에 평균 11번 정도 참석하고 장례식에는 5번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경조사에 가는 셈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조사비만 안 나가도 노후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월급이 나올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돈이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큰 돈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10만 원이어도 받아들이는 무게가 전혀 다르죠. 여기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지 4년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경험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친구가 딸아이 결혼식을 치렀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하나씩 연락처를 지웠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은 사람들, 축의금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의 번호를 말이죠.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전화번호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써오던 번호를 새 번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새 번호를 알려줬답니다. 이 사연을 보낸 분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대요. 친구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이분도 정년퇴임을 하고 아들 결혼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됐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밥 한번 먹자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이 쌓이고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 퇴임하고 아들 결혼식을 열었을 때 예식장은 썰렁했답니다. 그동안 챙겨줬던 사람들, 밥도 사주고 신경 써줬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이분은 그동안 지인들 자녀 결혼식에 다니면서 늘 느꼈던 게 있었답니다. 요즘 결혼식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였죠. 예식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축의금 거두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씁쓸했답니다. 예식장에 가면 어떤가요? 신랑 신부는 보이지도 않고 혼주와 먼저 눈인사만 나눕니다. 의례적으로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고 실제 예식은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축의금 봉투 내고 뷔페에서 식사만 하고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의 풍경이죠. 신랑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게다가 요즘 결혼식은 주말이나 주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한 휴일을 반납해야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부담스러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경조사는 꼭 챙겨야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혼주가 되어보니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사실 지인들을 결혼식에 초청한 건 축의금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물론 축의금도 중요하죠. 솔직히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을 이번 기회에 보고 싶어서였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도 묻고 결혼식을 핑계 삼아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진짜 이유였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경조사를 치르는 사람과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온도차가 이렇게 크구나. 손님으로 갈 때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체면이 서고 얼마를 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 그런 계산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이 되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것,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것, 그게 돈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10만 원을 보내는 것보다 5만 원을 들고 직접 와주는 게 100배, 1000배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었답니다. 꼭 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랍니다. 괜히 연락했나 싶은 후회도 들었답니다. 그동안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착각이었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경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땠을까요? 액수부터 계산했습니다. 얼마를 해야 하나, 꼭 가야 하나, 돈만 보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경조사비만 보내면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이분은 결국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오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하나하나 지웠답니다. 그게 참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가까운 인연이든 먼 인연이든 한번 맺은 인연은 모두 소중한 법인데 말이죠. 만나면 헤어진다는 회자 정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인가 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조사에 대한 고민이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옛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정승집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도록 문상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씁쓸한 말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꼬집는 말인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현직에 있을 때와 은퇴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대체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경조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친구들 자녀가 결혼하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시기가 이때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은퇴자들에게는 보리고개와 같습니다. 수입은 뚝 끊겼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은퇴자에게 경조사비는 뿌린 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뿌렸던 씨앗들, 그게 다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조사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챙겨주면 나중에 내일이 생겼을 때 돌려받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인척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조사 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 말이죠. 이런 분들은 내가 은퇴하고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서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그동안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 때도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중 하나가 경조사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는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기에 앞서 여러 가지를 따지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얼굴을 비출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비춘다면 얼마를 할 것인가, 과연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가까지. 경조사비는 대개관계의 경중으로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으로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쪽을 챙기면 저쪽이 부족하고 저쪽을 챙기면 이쪽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조사 부담이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직장인보다 경조사비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한 번에 내는 평균 축의금이 7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체면도 있고 관계도 생각해야 하니까 5만 원은 좀 그렇고 10만 원은 부담스럽고 결국 7만 원 정도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한국의 경조사비 문화를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답니다. 정말 공감되는 표현이죠?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경조사비는 일종의 상호부조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혼주나 상주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분위기도 경조사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조기 퇴직은 늘어나고 결혼은 늦어지는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경조사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살 전후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퇴직 후에 자녀가 결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비용과 경조사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거죠. 수명 연장도 부의금 부담을 은퇴 후 시점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내 부모님뿐 아니라 친구나 친지의 부모님도 사정이 비슷하니 은퇴 후 부의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부조금이라는 게 뭘까요?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서 일을 잘 치르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풍습에서 비롯된 거였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현금 박치기, 눈도장 찍기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조사 문화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수많은 이웃과 친구, 친척들이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에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해야 합니다. 부조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사 하나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조사 부조로 마음 상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조를 보내면서 정을 보낸 모두에게 감사하는 고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뜻을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부조보다 말 부조가 낫고 말 부조보다 몸 부조가 더 뜻깊다고요. 직접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에는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값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훨씬 소중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조가 아닐까요? 이제 서양처럼 가까운 몇 사람이 증인이 되고 가족 단위로 소박하게 치르는 그런 결혼 문화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앗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축의금도 결혼 축하 의미로 낸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나야 옳지 않을까요? 꿔준 돈처럼 되돌려받고자 장부를 쓰는 것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하와 위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경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경조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도달하는 곳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 식사 준비하고 출근해서는 상사 눈치 보고 후배들 챙기고 퇴근 후에는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행사, 친척 모임, 동창회, 계모임, 쉴 틈이 없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합니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 이런 역할들을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는 철저히 인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맡은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역할 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혼자는 곧 외로움이고 공허함이라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습니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줍니다. 고독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만큼, 그들에게 쏟았던 열정만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어땠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세요. 정성껏 마음 주고 발걸음했던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세요. 이제 이만하면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달래고 추스를 시간을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부족한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세요. 잠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세요. 늙음을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속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과 만남의 시간들이 묻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요?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요? 한때는 거울 속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 궁핍함의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리저리 고민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제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세요.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세요.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세요.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첫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산, 사진 찍기 뭐든 좋습니다. 둘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세요. 가족들 눈치 보지 말고 혼자서라도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셋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세요.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 보세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여섯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세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세요. 이것들이 거창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당장부터 행복하세요. 거울 속 낯선 나를 이제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세요.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하세요.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마세요.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지세요. 자식들이나 손주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세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사세요.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경조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부담, 변화하는 인간관계,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 이 모든 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경조사에 부담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무리해서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즐겁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친 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값비싼 명품을 걸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그분께 가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는데 그분이 들어오시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을 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품격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뭔가 특별해, 그냥 있어 보여.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같은 나이대인데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고 어떤 분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기꺼이 자신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딱 7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5번째 비밀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만 따라 하셔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주민회의 때 발언을 하시면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한 번은 정말 시끄러운 회의 중이었는데 그분이 손을 한 번 들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이 결국 채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말에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풍기는 자신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 자세, 손짓, 몸짓 같은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길을 걸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시선을 자꾸 피하게 되시나요? 혹시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가 자신 없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으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당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테니까요. 이 말은 자세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왕실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 앞 5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힙니다. 둘째, 턱을 살짝 들어서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셋째, 가볍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행동할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 조용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품격 있는 말투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단골 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문할 때면 신기하게도 카페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인데도 그 목소리의 깊이와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비결은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의 속도예요. 천천히 말하면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실수도 줄어든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연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몇 마디만 해도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말투 하나로 전체적인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말을 시작하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귀 기울이게 되는 사람 말이죠. 그런 분들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말하죠. 말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급한 마음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이 급하면 말도 빨라지고 마음이 여유롭고 평온하면 말도 느려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말을 하려고 하거나 말이 너무 빨라서 숨이 차지는 않나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말하는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 톤을 통해 그 사람의 신뢰도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에서 우리의 말투와 목소리 톤이 실제 내용보다 5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 설명은 더 신뢰가 가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조언은 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반면에 빠르게 말하는 텔레마케터의 설명은 잘 들리지도 않고 신뢰도 가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초 법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대화의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정확하고 품격 있는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듣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더 깊이 생각하고 응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말 줄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 있잖아요. 같은 말들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저는 원래 말이 빠른 편이라 바꾸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투 역시 연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책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조금 부담되네요. 혹시 더 좋은 가격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작은 차이가 바로 품격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말투와 목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차분한 사람은 말에서도 그 분위기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단정한 외모입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7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명품 브랜드를 입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에 단정한 머리, 깨끗한 손톱까지. 센터에 오시면 모두가 오늘도 참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옷 살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입는 게 중요해요. 난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요. 대신 모든 옷이 나에게 어울리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복을 구분해서 입고요. 이게 내 비결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외모가 눈에 띄게 화려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정돈된 스타일이 그들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옷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옷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옷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형, 피부톤, 나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옷이라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자신에게 잘 맞는 평범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으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프랑스 패션의 대가 코코 샤넬은 단순함이 최고의 세련미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은 캡슐 워드로브라는 방식으로 옷장을 관리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 10개에서 15개만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식이죠. 많은 옷보다 서로 잘 어울리는 몇 벌의 옷이 더 실용적이고 세련된 철학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또 하나의 원칙은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한 스타일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복잡한 패턴은 오히려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깔끔한 색상 조합과 정돈된 스타일이 더 큰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품격 있는 외모를 가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깨끗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옷에 얼룩이 있거나 머리가 지저분하거나 신발이 더러우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신발을 깨끗이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김 없음은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구겨진 옷은 게으르고 무심한 인상을 주지만 다림질된 옷은 세심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 바지의 주름 관리는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조화로움은 전체적인 균형을 의미합니다. 옷과 신발, 가방이 서로 어울려야 하며 특히 자신의 나이와 체형,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품격 있게 보이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패션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단정하고 정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행에 민감한 사람보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은 그 자체로 품격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출근 시간 많은 지하철인데 모두가 조급해하고 짜증내는 와중에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누군가 실수로 발을 밟았는데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 옆자리가 비어서 앉게 됐는데 무심코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나요? 5분 일찍 도착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하루가 망가져요. 난 항상 10분 일찍 나와서 여유를 갖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내 비결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행동에서 그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상대방이 다 말하기도 전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죠. 손짓이 과하게 크거나 발을 떨거나 눈을 계속 피하는 행동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할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전달합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옛말에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진다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마음의 불안을 폭발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변명하려 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이 빠듯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케줄을 줄이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워낙 바빠서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계획하거나 회의 사이에 10분의 휴식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전체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3번 정도 숫자를 세어본다면 말투와 표정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쌓이면 점점 더 여유로운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결국 품격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유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태도 하나만으로도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삶 자체도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5번째 비밀은 검소하지만 세련된 소비입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멋진 이웃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 집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집은 넓지 않지만 정말 아늑하고 세련됐거든요. 비싼 가구는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가구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사님, 집이 정말 멋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3번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들여놓으면 한 가지는 내보내는 원칙을 지켜요. 그래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죠. 대신 좋은 책이나 차 한 잔 마실 때 쓰는 찻잔은 좋은 걸 써요. 매일 사용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품격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조건 비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집니다. 과소비를 하면서 품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은 많아질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죠. 그들은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도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두고 공간을 여유롭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몸을 관리하는 것 같은 부분에서는 절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살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는 겉으로는 검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세련되고 합리적입니다. 품격은 단순한 외모나 옷차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과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꾸준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매주 오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빌려가시는데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주 한 권씩 소설, 역사, 철학 이렇게 돌아가며 읽어요.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거든요. 그 어르신과 함께하면 어떤 주제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경청을 정말 잘하세요. 한 번은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해. 그게 내가 아직도 젊게 사는 비결이야. 겉모습만 가꾼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채워지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운동, 독서,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을 습관처럼 실천하죠.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대화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깊이가 있고 급하게 말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을 담지 않기 때문이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노화는 꿈과 호기심을 잃을 때 시작된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적인 가치들을 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젊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 관리는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